이거는 어떤 거냐면 같은 비슷한 전공을 한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 대학생, 여자 대학생이 20대 중후반에 졸업을 해서 직장에 갔을 때 임금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임금 차이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임금 차이가 난다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이 분석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걸 제가 보여준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이원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여준 게 아니고 그 증거를 보여주신 교수님의 연구를 제가 데이터를 확장을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나오더라를 한 번 더 지금 보여준 겁니다. 지금 보여줬는데 저는 그게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저게 만약에 맞는 말이면 제 옆방에 있는 여자 교수님이 저랑 입사 연도가 같은데 저보다 덜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랩이 무슨 해외 학교도 더 많이 가고 하여간 풍족하거든요. 저희는 가난하고. 그리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 아마 저런 게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발견이 되면 노동위원회 신고하면 되거든요. 내가 호봉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은데 남자라서 더 주고 나는 덜 받고 있어요. 근데 왜 통계에선 저렇게 잡히는가? 이거를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몇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요 안에 보면 빅 비즈니스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대기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기업 정규직, 교수가 대기업 정규직이잖아요. 거기서 국한해가지고 남녀의 평균 임금차를 봤더니 임금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면 남녀 차별 안 당하려면요,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기업을 가고 정규직이면 남녀 임금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한 해는 여자가 더 받았어요. 2015년에는 조사에 따르면. 자, 이거는 조금 지금까지 맥락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남녀 불평등에 관한 우리의 분노, 이건 제가 딸만 둘 있는 아빠로서 충분히 분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존재하는데 이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난 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규직이랑 대기업이에요. 그럼 여러분 대기업 하면 아니 그럼 우리 애가 삼성이랑 현대 가면 안 된다는 이런 차별이 없다는 거야? 삼성 현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대기업의 기준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재계서열 누구? 훌륭합니다. 예. 높으면은 대기업. 근데 재계서열 몇 위까지 외워요? 10위까지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종업원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 숫자가 300명이 넘으면 대기업입니다. 여기서 구분의 기준은 3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럼 왜 300명이 넘으면은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기업으로 구분이 되는 300명이 되는 직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부로부터 감시받는 게 훨씬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규제라든지 특히 이제 이런 노무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다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법을 다 지키고 있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뭘 했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내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되면 좋은 거잖아요. 내가 큰 회사 사장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지금 뭐 정답을 말씀하신 건데 종업원 수로 계산을 하면요, 우리나라에는 299명짜리 회사가 제일 많아요. 거기에 진입을 안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은 내가 우리 회사를 299명에 멈추는 게 뭐 나의 목적은 남자랑 여자랑 임금을 차별되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어요? 그 기준은 굉장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성장을 스스로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지만 그게 어느 특정 부분 이걸로 지금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그런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드리려는 얘기의 어떤 본질은 아닙니다. 일단 그 맥락을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여러 면에서 이 그래프들은 여성의 임금 평등, 남녀 임금 평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제가 또 항상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셔야 될 게 2014년, 2015년이에요. 그리고 2014년에는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50%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2명에 1명은 다 이제 직장을 다니는 그거를 최초로 지금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분노와 관련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투 운동과 해화역 시위가 2016년과 2018년에 벌어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분노라는 거는 내가 사정이 되게 열악할 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분노는 사정이 좋아지니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거 해석을 잘 안 하거나 잘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 2016년, 2018년은 이건 또 저희 랩에서 제 학생 중에 싱가포르에서 온 여학생이 있는데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핑크로 되어 있는 게 2017년, 2019년 이때 여성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보다 1년씩 늦게 저런 사건들이 또 발생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과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추세를 하나 듣는 그 원인이 뭐냐? 첫 번째는 인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분노를 하는 건요. 어느 때 분노를 하냐면 내가 엄청 핍박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더 이상 몰릴 데가 없어가지고 분노를 하는 게 아니고 더 분노가 센 시점에 있어요. 이게 이제 2차 대전 후에 미국 병사들을 연구한 연구에서 나온 건데 이때 이 사람들이 발견한 건 뭐냐면 공군은 승진이 되게 잘 되고 육군은 승진이 되게 안 되는 체제였대요. 미국 군대가. 그러면 이제 만족하십니까? 안 만족하십니까?를 물어봐요. 불만족이 높으면 분노가 높은 거잖아요. 그럼 승진이 안 되는 육군이 높았을까요? 승진이 잘 되는 공군이 높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데 강의하다 보면 강의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정답도 알고 대답도 다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복화술로 얘기를 해요. 나 입모양을 보라. 내가 대답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대부분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공군이 불만이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희망이 있을 때 사람은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그 월드뱅크의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건데 여러분 한 10년 전쯤에 아랍의 자스민 혁명이라고 났던 거 혹시 생각나세요? 모로코에서 시작돼 가지고 막 가다피 이런 뭐 리비아 뭐 이런 데 다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그 아랍 쪽에 나가지고. 근데 그때도 길거리에 행상하는 사람들을 경찰이 죽여가지고 막 두드려 패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 더 핍박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막 들불처럼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월드뱅크에서 놀라운 통계 결과를 발견했는데 그때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다고 한 국가들이 전체 아랍 국가에서는 이 아랍 국가 전체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GDP의 비율이 되게 중간 이상인 나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분노나 박탈감을 느끼는 거는 뭔가 눌리고 억압된 상태가 아니고 왠지 모르게 내 주변 사람도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네. 근데 왜 나만 이럴까? 라는 생각이 일반화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남녀 평등을 둘러싼 진짜 원인이 뭐냐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거의 지금 마지막이었는데 이 말레리 허슨이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교수시고 인구학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되게 두꺼운 책을 써가지고 이런 남녀 불평등과 전 세계 인구 구조를 연구한 책을 냈습니다. 그 중에 한 챕터가 한국에 관한 건데 한국은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저희 세대만 해도 아들 낳으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거든요. 제 주변에서 자연성비라는 게 있어요. 그냥 아무런 선택을 안 하고 했을 때 남녀의 비율 뭐 그게 아마 1.1대 1인가 뭐 대충 그럴 겁니다. 정확하게 1대 1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남초 아이들의 성비가 막 인공적으로 성별을 감별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남자애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였거든요. 그랬다가 자연성비 남녀를 구분 없이 낳기 시작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면 적어도 아이를 낳을 때는 남녀 차별은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뭐 그 후에 뭐 임금을 더 주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들이 봤을 때 뭐 아들 낳나 딸 낳나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된 유일한 나라라는 거예요. 지난 한 20년 사이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를 이 허슨 교수님이 물어봤는데 대답이 가관입니다. 남자애들이 인기가 없어졌대요. 혹시 여기 뭐 자제분이 있으신가요? 결혼도 안 하셨네? 아들 둘. 그러니까 이제 왜요? 아들이 그렇게 매력이 있으셨어요? 딸을 원하셨어요? 예.
아니 이거 뭐 그냥 놓다 보니까 낫다라는 건 자연성비가 된다는 거죠. 뭐 저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도 어쨌든 딸이 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왜 아들이 인기가 없어졌냐? 자 이제는 우리 이제 선생님과 저희 윗세대의 이제 사고 방식입니다. 옛날에 여자가 시집을 온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는 내가 식구의 시집의 귀신이 된다라는 옛날 말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자가 시댁에 자기를 위탁을 하고 시부모를 모시는 대신 시부모의 자산을 물려받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로 갈게요. 저는 제 철을 떠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명절을 떠올릴 거예요. 진짜 제 처가 저희 집안의 귀신인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헌신하는가? 나의 어머니이자 그녀의 시어머니인 분한테 정말 그렇게 하는가를 제가 지금 떠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떠올리세요. 현실적으로 그건 멈췄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멈췄냐면 이건 이분들이 지적하신 거고 사실 한국의 인구학자들도 지적하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남녀 평등의 순간에. 그게 김대중 정부 때 호주제를 폐지한 거예요. 여러분 호주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여자가 시집을 가면 아버지 호적 아래 있다가 이제 남편의 호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시 친정아버지 호적으로 들어가요? 아니요. 호주제라는 건 굉장히 잔혹한 법인데 어느 정도로 잔혹하면 여성이 스스로 독립되겠다라고 결혼한 후에 마음을 먹는 순간 아무런 법적 지위도 없어지는 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유령이 되게 만드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주민등록 등본상에 아니면 호적 장부상에 내가 이름을 올린다의 문제가 아니고 나 스스로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철폐됐다라는 건 한국 사회의 남녀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해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독립상. 근데 당시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떠올리시면은 사모님 이희호 여사님이 또 떠오르잖아요. 그분은 법률 전문가로서 평생 그 부분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자, 근데 그랬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들 둘이라고 하셨죠? 어떻게 장성하셨나요? 어떻게 결혼할 나이가 아직은 안 되고 하여간 향후로 5년, 10년 안에 결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닥치는 현실이 이겁니다. 이게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남들이 뭐라건 말건 1년에 한 번씩 펴내는 보도자료예요. 자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결혼 비용. 아니 남녀 평등이면 반반씩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딸 가진 부모로서 우리 딸이 아빠 나는 남자친구랑 반반씩 내서 결혼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그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디 가서 창피해서 얘기는 못 할 거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편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애가 모자라길래 남자가 집도 안 해오는 집이랑 그렇게 그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옳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전처럼 시부모를 모시는 문화와 어떤 그런 거는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거는 지금. 근데 여전히 우리는 관습적으로 지금 65대 35입니다. 저 책에서는 3대 1이에요. 남자 여자 내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어렵게 이거를 긁고 모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이 연구의 근거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이 이거 데이터를 어떻게 믿느냐.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한국은행에서 작년에 이 조사를 냈습니다. 이거 한국은행의 경제학자들이 어떤 데이터를 한 거냐면 여성의 상향혼. 내가 남들보다 더 부자인 남자와 결혼할 확률을 계산해낸 거예요. 오른쪽은 서양이고 왼쪽은 동양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우리나라고 오른쪽은 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색깔이 복잡하고 숫자가 복잡해서 이 숫자로 보면서 설명하기 어렵고, 저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를 평균 낸 것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여성이 자기보다 부자인 사람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 비용도 더 많이 내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남녀 평등이 어느 한 방향으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주장을 하고, 대신 여전히 아파트 뭐 전셋값 대출 이건 남자들이 주장을 하고 하는 불균형 상태에 지금 놓여져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도 딸이 둘인데 그러면은 좀 같이 인연을 맺어서 제가 좀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물론 이제 이거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좋다. 그럼 우리 완전 남녀 평등하자. 그러니까 남녀 평등을 하기 위해서 결혼식 비용도 반반하고 뭐 주거 비용 하는 것도 반반씩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자기보다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랑 비슷한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체 불평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파트 값을 구해가지고 자기보다 조금 못한 여자랑 결혼을 해서 은근히 명절 때는 시댁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먹는 마음이 우리 사회 전체의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평등이 심해지는 정도가 전 세계에서 1등이라는 겁니다. 이 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남녀 불평등에 대해서 그럼 제가 지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사실 처음 뭐 사실에는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는 항상 갈등하고, 사람들은 그 세 가지 사실들이 부딪히는 걸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을 가져왔던 거를 지금까지 기록해 왔고 평화롭지 않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고 내지는 아주 헛된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휩쓸려 갈 가능성도 많고, 근데 그런 사실이 과학적인 사실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사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 때문에 그 안에서 또 괴롭고, 남녀 간의 불평등을 추구를 했더니 우리 사회 전체 불평등이 높아질 것 같고,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주 얇은 희망적인 얘기가 있어요. 자,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입니다. 이게 한 2015년쯤에 OECD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참여를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높아지면 좋은 거예요.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니까, 직장을 많이 한다는 얘기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2020년을 지나서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 줄어드는 거는 전 세계 선진국이 다 저렇습니다. 왜 그렇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AI, 뭐 기술 이런 게 발전해서기도 하고, 두 번째는 선진국들이 지금 다 고령화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위에 점선이 있잖아요. 점선은 여자만 따로 본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자가 월급을 벌어올 가능성이 한국에서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남자들보다. 자, 그러면 이 이유가 2016년과 18년에 벌어진 미투 운동과 해화역 시위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여성 친화적 정책 때문에 그런 거냐? OECD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상당히 일리 있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건 그때 시작된 게 아니고 1990년대 김대중 정부가 여성 친화적 정책을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저 같은 사회학자가 얘기하는 사실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가 뭐 그냥 어떤 측면만 얘기하면 되게 막 추상적이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별로 와닿지도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것이 정책이든 뭐 정치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다양한 층위의 사실에 대한 판단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한 가지를 정리해서 우리한테 효과 있는 얘기를 전해줄 수가 없어요. 가장 전해줄 수 없는 이유는 어떤 사실이라도 여러분들이 그거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순간 나 스스로가 정말 괴롭거든요. 사실은 괴로운 겁니다. 사실이 괴롭다고요? 사실이 괴롭죠. 여러분 결혼 생활을 다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사실은 내 결혼 생활만큼 괴로운 겁니다. 사실은 내 결혼 생활만큼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든 불행한 결혼 생활이든 평균을 내보면은 사실 좀 대체로 불행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걸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실의 엄중함을 끌어안는 지성을 가졌을 때 최소한 저희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제 두 딸과 그 두 딸과 만날지도 모르는 선생님의 두 아들이 더 나은 삶의 조건을 갖고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지성에 대한 어떤 희망, 그리고 그런 희망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여서 대전에서 온 어떤 53세 대학 교수의 얘기를 긴 시간 경청해 주셨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더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